네, 민간인 학살 등의 국가폭력 그리고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됐던 과거 사건 이런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 활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셨던 게 지난해 11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 겁니까? 예, 저희들이 12월 10일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예. 위원 선출이 완료된 것이 3월 24일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3월 24일부터 저희들이 이 검토를 시작을 해서 어제 네.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간략히 정리하면 그 활동 기한은 최대 4년. 이제 일단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게. 예, 어제부터 3년 이제 활동이 기산 보장되어 시점이 있습니다. 어제부터가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의 각종 인권유린 사건.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예, 거고. 그 안에는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 사건들이 포함이 되고요. 우리 군경뿐만 아니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1호 사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혹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1호 사건이 있습니까? 예, 신청 접수에서는 1호 사건이 있는데요. 예. 어제 저희들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릴 때는 1,330명이 신청한 328건을 동시에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게 328건이나 됩니까? 접수된 것은 전체로는 3,636건입니다. 어유, 그렇게 많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1차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한 것이 음. 328건입니다. 근데 328건은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 조사 조직이 예. 8개 과로 나눠져 있고요. 예. 각 과에서 예. 다루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먼저 신청된 거 그리고 조사 요건이 충족되는 거 이런 것들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마다 또는 격주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면 각 그 조사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재 사건 있잖아요. 화성 연쇄살인. 그렇죠. 이것도 지금 조사 대상이라면서요. 예, 어제 내린 그 인권 침해 사건 중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큰 의미의 사건들은 8개의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 8개 사건 중에 하나가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지금 재수사도 진행이 됐고 재심 또 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 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거사 문제는 네. 그 현재의 그 법률적인 맥락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요. 인권 침해를 받은 분들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억울한 지금 범인으로 몰렸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갖고 집중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연쇄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7분이 진실 규명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은 그 윤성여 씨라고 이제 예. 유명하게 있고요. 범인으로 몰렸던 분, 옥살이까지 또 한 했던. 분은 예. 김현정 양의 아버님인데 예. 그 사건은 같은 사건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경찰이 유해를 발굴하고도 그걸 은폐했던 사건이지요. 있었죠, 그래서 있었죠.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연쇄 살인 사건인데 그 안에는 이제 약간씩 그 사건 수사가 오래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3,000명 또는 뭐 최대로는 4만 명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신청자 중심으로 해서 7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사연부터 예. 진실 규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말고 아까 8가지 사건을 말씀해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 그 사건에는 우선 근래에 부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용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형제복지원이나 네. 또는 선감학원이나 또는 뭐 1990년대에 서산 개척단 사건이나 네. 이런 것들이 그 수용 시설과 관련된 사건들이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옛날에 1980년대 강제 징집 녹화 사업이랄지 강집 많이 있었죠. 예. 실미도 사건이 실미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야, 규명될 게 진짜 많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모르고 지나갔던 사건들 중에 예. 과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보니까 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렇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리고 일상을 갖다 괴롭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가를 갖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사 인력은 충분합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로는 조사 인력은요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사관만? 예, 그렇죠. 그리고 전체 그 지원 인력까지 하면 188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예, 조사관만 120명. 예, 그래서 그 120명 중에 60분은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이나 해외 독립운동 또는 뭐 해외 동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요. 예. 60명은 권위주의 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들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나눠 가지고. 예. 근데 지금 조사 권한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이제 그 조사위 같은 경우 출범하면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서 항상 논란이 됐던 게 조사의 권한이 너무 제한돼 있다. 그렇죠. 위원회 조직은 상대적으로는 그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 비해서는 조사 권한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어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랄지 또는 뭐 출석 요구를 한다랄지 구인권이 있습니까? 부인권이요? 구인. 예,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네.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도 채택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지금 해놨습니까, 제도상? 예, 그 피해자들의 민감한 증언이 필요하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가해자나 또는 책임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청문회 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비공개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진실 고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그 유도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비공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래에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정 법령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 폭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조사 과정에서 국가 기관이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계획이세요? 지난 1기 때에 비교하면 지난 15년간 또는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훨씬 더 고양되어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하면서 정부 부처가 과거와는 좀 이렇게 결별을 하고 새로운 그런 우리 사회를 구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잘 하고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있는 국방부나 또는 국정원이나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협력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1기 때를 놓고 보면 그 1기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린 것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기 때 조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조사 불능인 그런 사건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실규명을 하면 그 진실규명의 결과는 준법률적인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바로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이 위원회에서 조사의 결론이 내려지면 그것은 국가에 의한 어떤 최종 결론으로 간주가 되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거의 간주가 되고 있고요. 아주 일부 이제 그 진실 규명한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 그렇죠. 법률적으로 약간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전부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진실 규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그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제 억울한 피해자라든지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지원이나 배상 이런 문제도 그 뒤에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째는 이제 명예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진실 규명한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배보상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국가가 알아서 그 결론에 따라서 신청하면 뭐 배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중요한 법률적인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개별적으로 배보상 소송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그런 그 낭비가 심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부지하세요 우리 전 소송 예, 들어가면. 진실화해위원회 법 내에 네. 배보상 규정을 둬야 한다. 그러니까. 말아야 한다.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정부 측 지금까지는 정부 측에서는 이제 그 소요되는 그런 예산, 재정 부담 때문에 거기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피해 당사자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배보상 규정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 게 아니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그 진상조사 결과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라면 당연히 배보상은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 자동으로 그 뒤에 따라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최근에 그 4.3 특별법 개정으로 이루어졌고요.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올 여름까지 네. 그 배보상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결론이 나오면 예. 이제 아마도 진실화해위원회에도 큰 그 영향을 미쳐서 진실화해위원회 전체의 그 배보상 문제가 다시 재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4.3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표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혹시 1기 때 그 조사했던 사건 중에 재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요. 1기 때는 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을 받았을 때 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그 피해자들이 배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처음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진실규명을 받았던 분들은 네. 배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몰랐거나 그걸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그 진실화해위원회의 규명 결정 내에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역시 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다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주면 우리가 배보상 소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필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동일한 사항을 똑같이 진실규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역시 그것도 연동이 되겠군요. 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도상 좀 보완이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위원회 좀 그 적극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무쪼록 저희들을 믿고 네. 피해를 알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